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슬슬 들어오고 계세요. 네. 저희 이제 조금씩 저희 방송 보러 들어오고 계신 것 같은데요. 11시 됐으니까 저희 이제 라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출판사 책장 속 북스의 이혜연 마케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언어 능력 키우는 아이의 말하기 연습 저자 신효원 저자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효원입니다. 네, 이틀 뒤인 4월 23일이 세계 책의 날입니다. 그래서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해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최하는 두근두근 책 속으로 오라는 행사에 저희 책장 속 북스가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 라이브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신효원 저자님과 함께 요즘 학부모들 사이에서 핫하다는 문해력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리자면 이 채널은 신효원 저자님이 소장님으로 계신 어린이 언어 연구소의 채널입니다. 그래서 문해력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저희가 계속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팔로우 해두시고 정보 계속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잠시 인사드렸었는데 저희 신효원 저자님에 대해서 소개 안 드릴 수 없겠죠. 신효원 저자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이의 말하기 연습의 저자이고요. 그리고 한 번에 키우기 시리즈 저자인 신효원입니다. 오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저자님께서 쓰신 책 여기 아이의 말하기 연습과 한 키 시리즈들이 저희 뒤쪽에도 쭉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지난 17년간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어라는 언어를 이제 외국어로서 접근을 해서 이걸 어떻게 가르쳤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 한국어를 최상의 상태에서 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가르쳐 왔고요. 현재는 어린이 언어 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를 들어보니 정말 한국어 교육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국어 교육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저희 신효원 저자님과 함께 오늘 아이의 문해력, 언어 능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작가님께서 집필하신 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저희 작가님 책은 언어 능력 키우는 아이의 말하기 연습.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이제 아이의 말하기 연습이라는 책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언어적인 환경을 제공했을 때, 그리고 어떤 언어적인 자극을 줬을 때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 최상으로 키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들이 좀 쉽지만 잘 많이 모르고 계셔서 그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어 능력을 키우는 언어 환경에 대한 책인 거죠. 네네. 우리가 사실 언어 능력을 키운다라고 하면 이게 좀 모호하기도 해서 국어 학원을 보내야 될지, 사실 국어 문제집을 많이 풀려야 될지 좀 고민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언어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이런 국어 문제집, 국어 학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이제 우리는 언어 활동을 매일매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환경에서 어떤 언어적인 자극들을 매일매일 받아야 아이들의 이제 언어 능력이 궁극적으로 향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그 해답을 좀 이 책에서 담아보고자 했습니다. 네. 약간 집이 언어적 교실이 되는 느낌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지난 오랜 기간 동안 한국어라는 언어를 배우러 온 많은 이제 세계 각국의 학생들을 만나왔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 한국어라는 외국어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한국어가 외국어겠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그 한국어라는 언어를 성공적으로 학습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쭉 지켜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가장 흔들리지 않는 요인은 그 학생들의 모국어 수준이었어요. 네, 그래서 모국어 수준이 높았던 학생들은 한국어 성취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갔고요.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그러니까 자신의 모국어 수준에 맞춰서 그냥 끝내고 가게 됐던 거죠.
네. 그만큼 모국어가 중요하다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모국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 나라 말을 쓰면 다 비슷비슷한 거 아니야? 그냥 타고나는 거 아니야?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제 사람마다 어떤 언어적인 환경에 처했고 또 어떤 언어들을 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지에 따라서 학생들의 사람들의 모국어 수준이 굉장히 천차만별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모국어 수준을 결정하는 건 무엇이 관건이 될까요? 이제 그 모국어 수준을 결정짓는 것은 어떤 이제 자신이 모국어에 이제 사실 이게 모국어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고 해서 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연습을 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모국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외국어 수준을 결정지을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결정짓는데 너무 핵심적인 열쇠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국어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수준을 높일 수 있을까? 사실 그 방법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막 뭔가 준비물이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서 좀 그런 방법들을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 책을 집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책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희가 일단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저자님과 함께 언어 능력과 문해력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책의 제목을 보시면 언어 능력 키우는 아이의 말하기 연습, 언어 능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언어 능력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자님, 이 네. 언어 능력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무엇인가요? 사실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쓴 글을 읽고 이해하는 그 이해의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나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그리고 글로 표현하는 이게 산출하는 그 표현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그냥 가장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영역들을 잘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언어 능력은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렇게 네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겠네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뭐 늘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또 글을 읽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과 글을 듣거나 읽고 그 속뜻을 파악하고 이해해서 거기에서 뭐 이제 이렇게 파생된 나의 생각들을 덧붙여서 이야기하거나 글로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을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언어 능력에 포함되는 네 가지 영역, 네.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언어 능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나요? 사실은 어떤 것들이 가장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딱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이 네 개 영역들이 너무나도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좀 발전해 나가는 관계라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모국어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언어 활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듣기 아닐까요? 듣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밀접한 관계, 부모님이나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숱하게 듣고 그 들은 환경에서 내가 이제 나의 의사를 표현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제 옹알이부터 시작해서 단어, 문장으로 발전을 시켜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듣고 말하는 활동을 짧게는 6년, 7년간 진짜 듣고 말하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떤 언어적인 어떤 입력을 받는지 어떤 수준의 말들을 듣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말들을 하게끔 자극을 받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의 이 언어 능력의 축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때 듣고 말하기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그냥 뭐 살다 보면 우리 말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때 형성되었던 이 언어 활동 중 듣고 말하기 활동의 수준이 앞으로 시작되는 아이들의 어떤 문자로 이루어진 어떤 문해력, 읽고 쓰고 이런 영역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때의 활동들을 좀 주의 깊게 생각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지금 보고 계신 부모님들이 되게 귀를 쫑긋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아직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두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학교를 가기 전후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키워주기에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이들이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시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영유아기의 아이들이겠죠. 이 아이들에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이제 ing력이었잖아요. 많은 말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양질의 뭐 가장 가까운 사람들, 뭐 부모님이건 뭐 조부모님이건 아이를 양육해 주시는 그 누구든지 간에 어떤 양질의 ing력을 받았는지가 굉장히 부담스럽긴 한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긍정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이고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사실은 아이들의 언어 능력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고 어려운 좀 그런 사실이죠. 우리가 매일 뭐 이렇게 의식적으로 말하면서 살기가 좀 어려운데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말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게 조금의 노력이 아이들의 어떤 듣고 말하는 그 언어 능력에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최소한의 말을 했을 때 그 말로써 의사소통이 해결되게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아이들의 저거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많잖아요. 만약에 장난감 가게에 갔어요. 그런데 이게 지나가는데 아이가 가지 않고 저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거 이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면 혜연 씨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아이한테? 그거 안 돼. 집에 이미 있잖아. 라고. 그렇죠. 우리가 저거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가 말하는 그 저거라는 것의 뜻은 뭘까요? 저기에 있는 뭐 예를 들면 파란색 뭐 로봇을 사고 싶다. 저걸 사달라라는 것을 이제 함축적으로 포함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저거라는 그 짧은 단어로도 한 번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의 단계로 넘어가서 내가 네 말 이해했는데 그거 안 돼 라는 그 다음에 이제 대화 패턴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내가 이렇게 짧게 얘기해도 의사소통에 어쨌든 장난감은 가지지 못할지언정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성공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구체적이고 길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거라고 했을 때 저기 있는 저 로봇을 사고 싶다는 이야기야? 저걸 사달라는 이야기야?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아이가 하려고 했던 말을 내가 풀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한 문장으로 완결된 문장으로 만들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시 한번 얘기했을 때 아이들은 저렇게 얘기하는 거구나. 저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암묵적으로 그리고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서 자신만의 어떤 구체적으로 말하는 어떤 방식,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들을 내재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구체적인 정보를 기억하게 만들어서 그걸 문장화하도록 이끌어주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학교 가기 전부터 학교에 입학한 후의 아이들은 어떤가요? 네, 이제 뭐 빠르면 6세, 7세가 되겠고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저학년이쯤 되면 아이들은 이제 뭔가 좀 복잡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대충 이해해서 말로 뭐 어설프게나마 그것을 표현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시간 그리고 다른 장소 그러니까 맥락을 벗어난 이야기들 지금의 이 맥락을 벗어난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때도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 자극하면서 그렇게 한번 얘기해봐. 그 정보들을 좀 얘기해봐 라고 해서 필요한 정보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어떤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해야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챙겨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맥락을 갖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예요. 앞으로 이제 지금 이 1시간 동안 제가 맥락이라는 얘기를 계속 맥락 계속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뭐 게임처럼 그냥 말하기 연습처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맥락을 갖춰서 정보들을 갖춰서 얘기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자세히 시간을 들여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우선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잠재적인 언어 능력을 끌어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언어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듣거나 말하거나 읽거나 쓰는 그런 언어 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영유아기에 있는 혹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듣고 말하는 활동에서 아이들의 이 능력을 끌어주려면 말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말을 하게 만들어주려면 기뻐. 말하는 거 재밌어. 나 이거 지금 해봤더니 반응들이 좋아. 이제 이런 느낌들을 받게 해줘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혜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떤 사람과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뭐 반응을 할 때 이제 혜연 씨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거 이렇게 반응을 하면 얘기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얘기할 생각이 없어질 것 같은데요. 진짜 재미없나 봐? 민망하기도 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똑같이 얘기하셨는데 뭐야? 그 사람이 네가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했다고? 진짜 그렇구나. 막 이런 반응들을 보여주면 어때요? 재밌네. 반응이 좀 오네. 내가 다음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무한하지 않게 계속 하고 싶게끔 그런 반응들을 해줘야 되겠어요. 네. 뭔가 처음에는 관심을 어떻게 보여야 될지 많이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단순히 되물어주고 리액션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지? 이런 거 사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아이가 했던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물어서 네가 그래서 학교에서 뭐뭐뭐뭐를 했단 말이야? 정말? 이런 반응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언어교실에서 언어교사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에서 어떤 말이든지 한 번이라도 더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느낌을 주는 리액션이라서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아이들의 말을 끌어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 놓쳤는데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건 저의 책의 안에 보면 이제 작은 소제목이 하나인데요. 아이들의 말에는 맞고 틀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뭔가 자꾸 지적을 해주고 싶거든요. 이게 틀렸고 그때는 이 말이 아니지. 그때는 이런 거 쓰는 게 아니지. 네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처음부터 얘기해봐라. 아니 네가 그랬는데 이게 장소 뭐가 틀렸지. 이게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을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냥 평범한 대화, 어떤 말이든지 그랬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라는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편안한 대화가 이루어진 집의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훨씬 늦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틀린 말들을 해도 말이 안 되는 걸 얘기해도 그냥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그냥 내 말에 어떤 거든지 받아들여지는구나 라는 편안한 분위기를 주시는 것도 아이들의 언어 능력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언어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되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문해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최근에 제가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문해력이 좀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디지털 기기, 그러니까 글보다 영상에 조금 더 익숙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대체 문해력이 뭐길래 다들 문해력 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본질적으로 문해력이 무엇인가요, 소장님? 네, 이제 사실 문해력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늘 읽고 이해하는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지만 이 문해력이라는 단어는 사실 뭐 2년 정도부터 굉장히 많이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그렇게 유명해진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딱 단어 자체로만 봤을 때는 문자를 보고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만 딱 나오면 우리는 보고 읽어. 그래? 보고. 우리 이제 한글 알아? 읽어? 그래. 읽는 건 책이야. 책 많이 읽으면 이제 문해력 답이 됐다. 이제 이게 해결된 거야. 책을 많이 읽혀야 되겠다. 라고 이제 이게 어떤 양에 굉장히 조금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향이 있죠. 네. 이번 방학
목표 독서량 100권 이런 식으로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번 목표는 뭐 100권이야. 아니면 내가 얘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매일 밤 5권을 읽히고 재우겠어. 뭐 이런 목표들이죠. 이제 이런 목표들을 잡으면 실은 이제 많은 어떤 질적인 부분들을 놓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바쁘고 아이들하고 이제 빨리 이제 지금 시간을 보니까 8시 50분인데 얘는 9시 10분에 잠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5권을 빨리 읽으려면 막 이렇게 이제 속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책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생각할 거리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질보다 양에 집착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길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제대로 된 어떤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눈으로만 이제 진짜 그야말로 글자만 보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문해력을 굉장히 좁게 해석했을 때 문자를 보고 읽고 이제 쓸 줄 아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이제 문해력을 해석하지 말고 좀 더 큰 의미로 문해력을 좀 해석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들이 모였죠. 그래서 이제 이 단어들이 모여진 문장의 어떤 표면적인 의미를 1차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의 스토리니까 문장과 문장을 이제 연결 지어야 돼요. 유기적으로. 그래서 이 문장을 읽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더 덧붙여지면 하나의 덩어리의 이야기를 읽고 나서 이 덩어리의 이야기가 이랬으니 그 다음에는 이런 내용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왔지? 내 머릿속으로 한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읽다 보면 질문이 분명히 나오게 되고요. 이건 왜 이런 거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지? 내가 아까 이거 못 읽었었나? 이런 게 나왔는데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이 문해력이라는 것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걸 이제 머릿속으로 이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장면이 나왔고 이 장면을 연결해서 이런 것들이 나왔으니까 이런 게 나오겠구나라는 하나의 커다란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읽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와중에 내가 모르는 부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그것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면 제대로 된 문해력이라는 건 네. 문장을 이해하고 네.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부모님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는 거, 질문하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시니까요. 이거 꼭 명심하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문해력이 무엇인지도 알았으니까 그럼 우리 아이의 문해력은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 이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조선님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이제 아까 제가 문해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이게 연결지어서 이제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이해해가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는데요. 혹시 혜연 씨는 길 잘 찾으세요? 저는 지도 없으면 잘 못 갑니다. 저는 사실 길치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 갔던 길인데 그냥 뭐 잠실역에서 내려서 2번 출구로 나오면 있어 이런 건 당연히 찾죠. 그런데 그냥 제가 길을 걸어서 가면서 어딘가로 이게 꺾어서 한 번 갔던 길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중간에 길이 끊겨요. 그래서 이 다음엔 어떻게 됐더라? 그러니까 이제 연결을 길을 지어가는 게 아니라 한 장면만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 그 다음에 뜬금없는 장면. 그래서 길을 찾을 때도 뜬금없는 장면들만 뚝뚝뚝뚝 떨어져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길을 저는 못 찾아요. 잘. 그런 것처럼 이제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이것을 이 문장과 문장 연결, 단락과 단락의 연결, 덩어리와 덩어리의 연결을 지어야 되는데 그 연결을 짓지 못해서 뚝뚝뚝뚝 끊기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슨 이야기였니? 라고 얘기하면 그거 대답을 못해요. 연결지어서 대답을 못하고요. 열심히 읽었는데 마지막에 읽고 나면 생각나는 건 마지막 문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전혀 상관없는 문장들만 떠올린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두 번째로는 그런 것도 있어요. 다음에 나올 내용을 유추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유추의 내용이 정말 작가가 썼던 내용하고 똑같은 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다른 내용이더라도 말이 되는 또 다른 어떤 결론이나 다음 내용을 유추할 줄 알면 이 아이는 문해력이 좋은 건데 그 다음의 내용을 모르겠는데
이거 잘 모르겠는데? 라고 대답을 하거나 아예 생각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뭐 주인공이 울었다, 뭐 아니면 주인공이 밥을 먹었다, 뭐 이런 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그 행동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암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문장의 속뜻을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이 이거 듣다가 약간 흠칫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 반면에 문해력이 좋은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문해력이 좋은 아이들은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해해 나가는 과정에서 질문을 하고 나의 질문을 찾지 못했을 때 그것에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림을 그리는 과정, 내용과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게 문해력인데, 문해력이 좋은 아이들은 읽다 보면 질문이 생기거든요. 이거 내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내가 잘 모르는 건데 이거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할 때 앞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모르는 장면 나왔네? 아까 내가 놓쳤나? 이거에 대한 어떤 근거나 답을 앞으로 돌아가서 찾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사실은 그런데 이런 문해력의 그 특징들은 영유아기 때 나타나지는 않아요.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이제 그 이상으로 올라갈 때 아이들이 조금 긴 글을 읽기 시작할 때 아이들이 읽는 모습을 계속 보면 막 스트레이트로 계속 쭉쭉쭉 나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문해력이 좋아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멈추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보고 앞으로 넘어가고. 책의 목차도 다시 한번 보기도 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내용을 순서에 맞게 논리적으로 잘 구성해서 얘기할 줄 아는 거죠. 네. 그럼 아이들이 생각하면서 읽는 게 정말 중요할 것 네,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다음 질문 이어가기 전에 조금 재미있게 진행을 해볼까 해서 틈새 OX 퀴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학부모님들이 자주 헷갈려하시는 사실들을 저희가 한번 짚어드리고자 준비를 해봤는데요. 라이브 보고 계신 분들도 저희가 드리는 질문에 한번 고민해보시고 O일지 X일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퀴즈입니다. 국어 잘하는 아이들이 영어도 잘한다. 자, 국어와 영어 실력은 과연 비례할까요? 정답이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자, 고민해 주시고 하나, 둘, 셋. 지금 답을 아무도 안 보내주시는데 혹시 답을 보내주실 분들이 계실까요? 아니신가요? 좀 기다려. 국어 잘하는 아이들이 영어도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O, 국어와 영어는 비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라고 쓰신 분 있어요. 오라고 쓰셨나요? 오라고 쓰셨네요. 네. 우리 둘이서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 저희도 해보겠습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저희 네. 답이 갈렸는데요. 예현 씨는 X라고 쓰셨는데 지금 O라고 쓰신 분들이 많으세요. 네. 제가 밀렸네요. 자, 네. 정답은 O인 것 같은데요. 소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정답은 O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국어는 다 읽을 줄 알고 다 말할 줄 아니까 그냥 코가면 다 하는 건데 그냥 내버려도 되지 않나? 그 전에 이제 고학년 되기 전에 영어에 이제 매진해서 영어를 이제 마스터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영어라고 하는 그가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도 해당이 되겠지만 이 외국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언어 감각이 있어야 돼요. 언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단어나 내가 알고 있는 표현들을 얼마나 최상의 그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느냐의 것인데, 그런 감각은 모국어를 통해서만 개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 언어 감각 따로, 국어 언어 감각 따로가 아니라 이게 그냥 하나의 범언어적인 부분이라서 모국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우세하게 사용하는 언어 하나를 통해서 그게 굉장히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됐을 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어떤 언어를 가지고 와도 그것을 적용하고 쓸 줄 아는 능력이 키워진다는 거죠. 네, 저는 이렇게 또 새로운 사실을 네. 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국어를 넘어서는, 이제 모국어 수준을 넘어서는 외국어 수준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되게 많이 만나왔는데, 이제 모국어 수준이 높은 학생들도 있고 낮은 외국인들도 있는데, 자기 나라에서 진짜 요맨 what's up 이런 것만 하던 학생들은 여기에 와서 정말 신기하게
헐, 대박. 이런 걸 배우고 돌아가요. 그런데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만족하고 돌아가요. 내가 내 모국어 수준이 거기였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실현하려는 시도, 노력, 그 세상이 있다라는 걸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나 이제 한국어 잘해. 헐, 대박. 우와, 막 이런 거 하고 돌아갈 때 나 한국어 너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근데 모국어 수준이 높은 학생들은 내가 이거 모국어로 이렇게 써봤는데 이렇게도 좀 바꿔볼 수 있나? 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나 이렇게 표현해봤는데 한국어로는 어떻게 하지? 이런 적용들을 시도해보는 과정에서 굉장한 수준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최대한 모국어를 끌어줘야겠다. 수준을 우리가 이만큼 높여줘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모국어 바탕이 다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퀴즈는 유아기 때 영어에 매진하면 국어와 영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영어는 미리미리 가르쳐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릴 때부터 영어에 좀 집중을 해야 국어, 영어 모두 잡을 수 있다 라는 말, 과연 O일까요? X일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한번 보내주세요. 저희가 정답을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도 너무 궁금합니다. 영어는 아무래도 미리미리 가르쳐야 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나오고 있습니다. 5가 나오고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정답도 저희가 한번 맞춰볼까요? 네. 네, 과연 정답은 O일지 X일지, 영어는 미리미리 하는 게 맞을지. 자, 하나, 둘, 셋. 네. 저는 여러분이랑 같이 생각했는데 정답은 네. X였네요. 정답은 X예요. 사실 그렇게 보여요. 이제 그렇게 보인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영어를 가르치면 습득이 어느 정도 빨라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창하게 영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유창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수준에서요? 아이들의 6세, 5세, 6세, 7세 수준에서 유창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굉장히 유창해 보이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중 언어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중 언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은 굉장히 극소수의 환경이에요. 뭐 예를 들면 진짜 우리 자꾸 싱가포르 얘기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싱가포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옆집 아저씨도 뭐 이웃집 아저씨 모두가 다 그렇게 쓰는 환경이라면 그게 조금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또 재미교포들을 많이 봤어요. 재미교포들이 다시 한국어를 배우러 옵니다. 근데 재미교포들의 부모님들은 완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세요. 집에서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하세요. 그런데 재미교포들은 미국이라는 그런 환경에서 살면서 한국어라는 언어가 우세 언어가 아니게 돼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재미교포들은 영어라는 언어를 선택하게 되고요. 이 학생들은 진짜 한국어를 할 줄은 아는데 그 수준이 베이비톡에 머물러 있어요. 아니 그래 어른인데 아니 그래가지고요 제가 그랬는데요 저희 엄마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베이비톡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을 보시면 우리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 나와 아버지가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한국어와 영어를 완벽하게 그러니까 뭐 영어를 완벽하게 사용하는 환경이 있지 않는 한 이것은 사실 좀 어렵고요. 이게 좀 이도저도 아니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아이는 영어를 하지 말라는 얘기신가요?는 절대 아니고요. 저도 이제 영어에 관심이 많고 아이가 영어를 잘했으면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이제 모국어 수준을 확실히 높여놓고 그 이 영유아기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 한국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셨을 때 아이가 7살, 8살, 뭐 8살, 9살 그때 영어를 배워도 절대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두 마리를 다 놓칠 수 있는 상황이었네요. 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선 우리말부터 탄탄하게 잡고 외국어를 교육시키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언어 능력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실전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일상 속에서 문해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제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하면 우리가 책을 읽는 것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죠. 아무래도.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듣고 말하는 이 언어 활동에서 굉장히 능력을 높여주고 이것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주면 이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도 글을 쓸 때도 너무나도 그 많은 도움을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일상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자극을 줄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휘력과 그리고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 이 두 가지로 일단 크게 한번 나눠서 볼게요.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어휘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 제가 이제 뭐 4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새로운 말을 많이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뭐 맨날 똑같은 장난감만 가지고 놀지 않죠. 매번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새로운 말들을 의외로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프랑스 유치원에서 실험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좀 어려운 말들이요. 정육면체, 원뿔, 원기둥 이런 좀 어려운 말들을 툭툭 던지고 굉장히 구체적인 말들을 썼더니 아이들의 어휘력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그걸 배웠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활에서 이야기할 때 사실 이게 좀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어떤 속단들을 중간에 쓱 집어넣어서 얘기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제 책에 이제 그런 예시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야 방이 너 너무 더럽다. 여기 인형들이 여기저기 저기 쏟아져 여기저기 막 쓰러져 있고 이게 뭐니?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얘는 정말 이 장난감들은 찬밥 신세가 됐네. 뭐 이런 식의 어떤 관용구나 그런 표현들을 넣어줬을 때 아이가 듣고 그런 거구나 라고 듣고 이해하기도 하고 뜻을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어휘들을 써주시고요. 나는 어휘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의성어 의태어들을 이렇게 펄펄 엉엉 이런 식의 의성어 의태어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언어적인 자극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의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네. 그런 언어 자극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좀 무의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작정을 하고 약간 게임처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하고 단어 연상 릴레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끝말잇기를 자주 하죠. 끝말잇기도 좋은 재미있는 놀이 중에 하나지만 끝말잇기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차 하면 차, 차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마지막 글들만 생각을 하는데 단어 연상 게임은 예를 들면 나무 했어요. 그럼 나무에서 연상되는 거 그 다음에 한번 해보시겠어요? 나뭇잎. 그럼 나뭇잎은 파릇파릇. 파릇파릇 하면 파릇파릇? 그 파릇파릇에 떠오르는 거 새싹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연상되는 이미지로 다음을 연결해가는 그런 게임들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게임으로 진행을 하면 아이들이 네. 훨씬 더 흥미를 갖고 재밌게 언어 능력을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3번째는 우리가 이제 어휘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사실 어휘는 이제 우리가 딱 이렇게 뭔가 이 리스트를 보고 외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도 그렇게 단어 리스트를 쭉 주면서 외우라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이제 정평이 나 있는 그런 언어 교육 방법이라서 문제집을 보거나 이렇게 각을 잡고 딱 앉아서 이거 자 풀어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고요. 그냥 아이랑 길을 걸어갈 때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이제 길을 봐요. 그러면 우리가 간판이 얼마나 많나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아이가 한글을 보고 읽을 때는 그거 읽어봐 라고 이제 시켜보는데 그게 딱 끝나면 이제 그걸로써 우리가 딱 그냥 끝을 내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다 보면 간판이 보여요? 지금 저기 보이는 간판이 늘 푸른이거든요. 저기 지금. 그러면 늘 푸른? 푸르다? 너 푸르다가 뭔지 알아? 이런 거. 아니면 지나가다가 땡땡땡 창작소 이런 학원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창작? 너 창작이 뭔지 알아? 창작하다가 뭔지 알아? 아이가 모르죠? 만드는 거야. 그냥 그렇게 가볍게 이 얘기를 해주고 지나가는 거죠. 할 말이 없을 때 그냥
뭐 걸어가셔도 되지만 이렇게 툭툭 던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럼 마지막 방법도 말씀해 마지막 방법은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게끔 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반대죠. 그런데 모르는 단어를 너 그거 단어 뭔지 알아?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알만한 단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너 컴퓨터 알아? 컴퓨터가 뭔지 알아? 그러면 아이가 알지. 그게 뭔데? 어떤 단어인데? 그럼 그 알고 있는 단어를 자기의 표현으로 그걸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게끔 표현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어휘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단어를 많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단어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이 능력들도 포함이 되는 것들이라서 이제 컴퓨터가 뭐야?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뭐 아이가 저기 책에도 나와 있는데 뭐 그런 거죠. 뭐 그냥 다다다다다 엄마가 뭐 다닥다닥 치면서 엄마가 일하는 거 뭐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뭐 배고프다가 뭐야? 라고 하면 배부르다가 뭐였나요? 배부르다가 뭐야? 그럼 뭐 배가 꽉 차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이제 대답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아이들의 표현 능력,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4가지 방법을 정리를 해보자면 일상에서 어휘력 키우는 방법 4가지는 첫 번째, 새로운 말 제공하기, 두 번째, 단어 연상 게임하기, 세 번째, 길 가다가 모를 만한 단어 알려주기, 네 번째, 아이가 아는 단어의 뜻을 물어보기. 이렇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거창하지 않거든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정말 뭐 종이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준비물이 필요 없이 그냥 우리 이제 말하기 연습 시작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걸어가면서 아침에 눈을 뜰 때 할 수 있는 방법들이라서 정말 뭐 한 일주일 한 달만 해보시면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네, 한 달 뒤가 너무 기대되는 말씀이신데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일상에서 맥락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뭐가 있을지 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인데요. 맥락을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스토리를 파악해 나가면서만 키울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활에서 말로써 맥락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말을 통해서 맥락을 키우는 것들은 문해력에서 정말 반짝반짝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방법들이 이것도 4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문장 만들기예요. 이제 문장은 모든 생각의 시작이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마트를 갔어요. 마트 갔을 때 아이들이 막 이게 뭐 언제 끝나냐 막 이렇게 마트 카트에서 뛰쳐나오려고 하고 막 이럴 때 우리는 뭘 하나요? 아이에게 영상을 쥐어주거나 핸드폰을 쥐어주죠. 이제 가장 쉽게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뭐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매번 우리 그러지 말고 한 번 정도는 이제 마트에 가면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눈에 바로 보이는 거 뭐 예를 들면 우유, 계란 뭐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3개 단어를 주는 거예요. 3개 단어로 문장 만들어봐. 한번 문장 만들어 보세요. 사람들이 계란을 사러 마트에 왔다가 우유까지 집어갔다. 그렇죠. 이거 너무 잘 만드셨어요. 근데 이게 막상 지금 한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만들어 보시겠어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네. 의외로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생각지 못하는 대답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만든다는 것은 첫째, 어휘를 사용해서 하나의 말이 되는 이야기를 짧은 한 문장이지만 말이 되는 얘기를 함으로써 어휘력을 키워주고요. 그 다음에 맥락을 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너무나도 좋은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건 꼭 그냥 하루에 정말 하나씩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이 하루에 하나씩 아무거나 책상, 나무, 뭐 텔레비전, 자, 이거 3개로 만들어봐. 자, 이렇게 해서 엄마 한 번, 아이 한 번 이렇게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유용할 것 같아요. 네. 자, 2번째 방법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2번째 것은 이게 한번 해보기 시작하면 해버릇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좋은 방법인데요. 아무 말 대잔치예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막 말이 삼천포로 빠지고 이상한 대로 말이 빠지죠. 그래서
제 책에 이제 예시가 길게 나오는데 그거 지금 이제 시간 관계상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주제가 카레라이스였다. 근데 이제 카레라이스로 너 좋아하냐? 난 싫어한다. 엄마는 옛날에 뭐 시험 볼 때 카레라이스 먹었다. 시험 볼 때 떨렸겠네. 떨렸다. 나 대범하게 시험 봤다. 엄마 대범한 게 뭐야? 용감한 거야. 그럼 표범이야. 그렇게 해서 이제 표범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스토리 같죠. 그런데 이렇게 표범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표범으로 뭐 표범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면서 뭐 길을 걸어갔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말꼬리 잡기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데요. 결국 이 아무 말 대잔치는 아무 말이라서 쓰잘데기 없어 보이지만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의 창작이에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야기라는 건 뭔가요? 말이 돼야 되죠. 언제 어디서 맥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을 연습할 수 있는 거. 처음에는 아이들이 진짜 말이 안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말이 되게끔 그렇게 스스로 그것을 짜 맞춰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나도 추천해드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 또 세 번째 방법도 네,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제가 아까 너무 중요한 얘기인데요. 시간이 좀 없는데 이거 아까 아무 말 대잔치를 했다면 그것의 얘기를 한번 엄마나 아버지께서 이제 글을 써주실까요? 그래서 그렇게 쓴 이야기가 결국엔 아이가 만든 쓰기가 되는 거라서 쓰기로도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얘기는 그냥 이제 시간 관계상 빨리 쭉 얘기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이제 경험한 일을 얘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일을 만드는 건 일종의 내가 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들을 넣어서 이렇게 이제 말이 되게끔 서술하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아이가 뭐 학교 갔다 왔는데 나 사방치기 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희연 씨라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재밌었어? 그렇죠. 재밌었어? 재밌었어. 끝. 이렇게 되면 아이의 말하기에 어떤 언어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대화는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방치기 했어. 그래? 너 할 시간 있어? 어디서? 그랬구나. 언제? 야, 너 누구랑 하니? 그런 건. 자,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좀 더 얘기를 끌어보고 싶으면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 옛날에 해보긴 했는데 까먹었다. 그거 방법이 뭐야? 이렇게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까지 이렇게 끌어내면서 서술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은요. 이런 정보들은 또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 부모님들이 아이가 얘기했을 때 대충 알아두고 그냥 부모님들이 이해한 것에서 끝난지보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이런 것들을 정보를 물어봤던 가정의 아이들이 문해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말할 때 이런 맥락 정보를 챙겨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거 말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내재화돼서 습관된 아이들은 책을 읽을 때도 이거 근데 언제 정보가 없는데? 어딨지? 뭐하지? 이런 정보들을 묻게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10살, 11살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언제, 어디서 이렇게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조금은 열려 있을 때 많이 물어봐 주시고 맥락의 습관을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빨리 할게요. 네 번째는 이제 이런 거 저희 아이는 경험한 거 얘기하는 거 딱 싫어해요. 나 몰라. 기억 안 나.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는 얘가 잘하는 걸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얘가 잘하는 게 딱지 치기를 잘한다. 아니면 딱지 접기를 잘한다. 그러면 너 그거 어떻게 접는 거야? 너 되게 대단하다. 이거 너 속도가 되게 빠른데 엄마 좀 가르쳐 줄래?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펴서 다시 반대로 접어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게 한다거나 로봇을 만들거나 아니면 게임을 한다거나 보드게임이라거나 이런 설명들 자기가 잘 아는 것 이런 것들을 말로 설명하게 이렇게 한번 시켜보는 것도 아이들의 언어 능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아무래도 아이의 흥미도 높아지고 자신감도 높아지면서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빠르게 저희 마지막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코너는 학부모님들 고민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타파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전에 저희가 인스타그램으로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2-3개 정도만 저희가 질문을 좀 꼽아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희가 요거를 제비뽑기를 간단하게 하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제비뽑기에서 하나만 질문을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간색 먼저 볼게요. 네. 제가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책을 많이 읽는데 문해력이 낮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연관되는 질문인데요. 이제 책을 아까 양에 집중을 하면 너무 많은 것을 놓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연결지어가면서 앞의 내용과 계속 현재의 내용을 연결지어서 그림을 그리고 질문을 만들어내고 그 질문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이 책을 정말 문자 그대로 그 글자에만 집중해서 읽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사실 이 문해력이 낮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건 너무나도 슬프게도 초등학교 저학년이 지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는 유아기 때는 그냥 부모님들이 그림책 많이 읽어주시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그 이야기 구조가 단순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의 문해력이 낮아요. 우리 딸이 7살인데 문해력이 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즉 발견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유아기 때 어떻게 책을 읽었느냐, 중간중간에 멈춰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 것 같아? 얘는 왜 이런 것 같아? 얘 기분은 어떤 것 같아? 이런 질문들을 주고받으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책을 읽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습관이 되었던 아이들은 긴 글로 넘어가도 굉장히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스스로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주고받으면서 책을 읽는 습관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영유아기 때 아니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렇게 중간중간에 할 수 있는 질문들을 좀 주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읽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네. 그럼 이런 이유로 문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요. 근데 어떤 질문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몰라서 부모님들도 도움을 주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책을 읽기 전과 책을 읽는 중,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 번에 키우기 안데르센 편인데요. 거기에 이렇게 이제 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어공주예요. 인어공주면 이제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인어공주를 읽으면 인어공주. 자, 인어공주 읽어보자. 시작.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인어라면 바닷속에서 뭐 하고 놀고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림 그려보고 너의 생각을 한번 써봐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키를 만들게 된 배경도 이런 습관을 좀 잡아주고 싶어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책을 읽어.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거 대답해봐. 뭐 이런 걸 해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책을 읽는 중간에는 인어공주는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너는 어떨 때 콩닥콩닥 마음이 뛰어? 이런 생각들, 나의 경험들을 끌어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면서 책을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과 중간과 그리고 그 다음에 올 내용들을 유추해보기도 하고, 너의 경험은 어땠는데? 너는 언제 그랬는데? 라는 질문들을 꼭 해보시면 정말 아이들의 그 문해력과 그리고 이해 영역과 나의 경험들을 연결지을 수 있는 능력이 정말 폭발적으로 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생각하면서 읽는 습관이 아직 안 들어있다면 뭔가 이런 보조 프로그램이 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유아기 아이들의 경우이고, 이미 유아기를 지나서 초등학교에 입학한 고학년들의 경우에는 문해력이 떨어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렇게 읽지 않았는데, 이 책을 읽기는 너무 시간도 많이 들이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읽지 않아서 아이의 문해력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좀 늦게 발견을 하게 됐을 때는 초등학교 3, 4학년 때 사실 늦진 않았어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긴 하겠죠. 그런데 초등학교 3, 4학년 때 이제 그런 게 좀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사실 그림책을 활용하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은 너무 간단한 내용이지만 너는 언제 그렇게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설레? 이런 질문은 3학년도, 4학년도, 5학년도, 6학년도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대답의 수준이 달라지겠지만 질문은 똑같이 할 수 있다. 그래서 3, 4학년 때는 그림책을 좀 보시면서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이게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책을 조금 그래도 글밥이 있는 그림책들을 같이 읽어보면서 생각할 거리들. 너라면 너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너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아니면 아이가 대답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이 주인공 좀 이거 진짜 좀 별로다. 나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 너는 어때? 이렇게 먼저 슬쩍 부모님들의 어떤 의견을 얘기해 주실 수도 있고 고학년이 됐을 때 그게 발견이 됐다고 한다면 조금 더 힘은 들겠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사실 2학년, 3학년이 읽는 좀 짧은 어떤 좀 긴 글인데 그림책은 아닌데 창작동화나 이런 것들을 하나 잡아서 날을 잡아서 정말 뭐 하루 만에 끝내지 않고요. 일주일이 걸려도 좋고 2주일이 걸려도 좋고 하루에 한 장만 읽어도 되고 2장만 읽어도 좋고 그걸 좀 같이 읽으면서 그 뭔가 생각할 거리들 너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 그 다음에 오는 유추에 대한 어떤 유추를 할 수 있는 연습들을 괴롭지만 굉장히 괴로운 과정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만 한 달, 2달 정말 죽었다 하고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때는 뭐 내가 얘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그 욕심은 좀 버리시고 한 달에 한 권을 내가 제대로 습관을 잡아주면서 읽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셔도 많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도움 얻으셨기를 바라고요. 네. 저희가 시간이 정말 급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질문만 더 뽑아보겠습니다. 네. 네. 읽어주세요. 어휘력이 안 좋은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부모의 말이 아이들의 말에 이제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뭐 가까이 있는 양육자의 말을 이제 그 말의 수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굉장히 이제 더 이렇게 걱정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부모의 어휘력이나 말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 시기는 영유아기 때예요.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책을 읽으면서 많은 채널에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영유아기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어휘력이 낮다고 하지만 6세, 7세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어휘를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적으로 막 어려운 말, 막 신문에 나오는 막 어려운 말을 막 섞어서 쓰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완결된 문장으로 그렇게 말을 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어휘력이나 또 언어 능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걱정을 놓으시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런 말들을 완결된 문장으로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겠다 이 마음만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걱정 많으셨던 부모님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좀 근심 내려놓으시고 아이들과 대화 열심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약속된 시간이 거의 끝나가서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질문을 하나 올려주신 걸 받았는데요. 저희 녹화부는 인스타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들어오신 어린이 언어연구소 인스타에도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책장 속 북스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책장 속 북스라는 채널로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오늘 영상도 또 질문별로 다 편하게 빠르게 보실 수 있도록 잘라서 올려드릴 거니까요. 네, 그렇게 나중에도 확인하실 수 있게 이거는 영상은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문해력에 대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 나눠보고 또 정보들 최대한 드리려고 노력해봤습니다. 자, 조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학부모님들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그 아이들의 언어 능력은요,
우리가 뭐 타고났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타고났다라는 걸로 얘기를 하면 교육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난 그 몇 퍼센트의 아이들은 제외하고 우리가 97%, 98%이 나머지 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워나갈 것인가. 그것은 이제 이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터지지 않는 풍선이라고 생각해요. 바람을 많이 불어 넣어줄수록 팽팽하게 커져서 정말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풍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아이들이 얼마든지 커질 수 있는 풍선을 가지고 있는 이 잠재적으로 숨겨져 있는 아이들의 이 풍선을 우리가 최대한 정말 많은 도움을 줘서 최대한 키워줘서 아이들의 모국어의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앞으로의 뭐 외국어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인생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보다 더 우리가 수월하고 또 더 다채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제 풍선을 뭐 터지지 않으니까 마음껏 이렇게 양질의 언어적인 질로 이렇게 채워주셔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네. 소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주 유용한 정보를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 앞으로 어린이 언어 연구소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문해력 관련 프로그램들 또 자료들 많이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번에 팔로우 해주시고 그런 자료들 계속 받아보시면서 아이 문해력 쑥쑥 키워 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인스타그램 아니면 책장 속 북스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